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의 세무특강을 맡게 된 세무공인 서진의 조중희 세무사입니다. 이제 26년도에 바뀌는 부동산 세법과 실수를 통해서 세금이 폭탄맞은 그런 사례, 국세청에서 알려주는 그런 사례에 대해서 안내하는 시간을 3교시로 나눠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저는 2009년도부터 세무사 업무를 하고 있고 지금 계속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세무공인 서진을 함께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3교시로 나눠서 구성을 했는데 1교시에서는 부동산 세법의 일반적인 이야기들 드릴 거고 2교시에서는 2026년도에 바뀌는 부동산 세법과 그 다음에 인공지능으로 분석하는 PCI 분석 그리고 증여 추정, 배제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3교시에서는 국세청에서 알려주는 실수로 인한 세금 폭탄 사례 케이스 스터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교시 이제 시작을 할 텐데요. 부동산 세금은 총 3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생과 마찬가지처럼 처음에 만났을 때 단계와 그 다음에 함께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간에서의 세금 단계와 마지막에 이별할 때 내는 그런 세금이 있는데 처음에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해서 계약을 맺고 잔금을 치르고 등기를 하게 되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첫 번째로 만나게 되는 그런 취득세를 납부하게 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보유하고 계실 때는 재산세와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를 내게 되고 마지막에는 그 양도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이 3가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취득세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부동산을 실제로 매매하거나 상속하거나 증여로 인해서 취득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그 부동산 가치에 따라서 취득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이것은 대표적으로 지방세에 해당하고는 지방자치단체에다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납세 의무자는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사람이 내는 것이고 그 금액은 예전에는 시가표준액, 장부가액 등으로 했지만 최근에는 실질 거래가액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네, 세율은 총 3가지 단계로 6억 원 이하에서는 1%, 6억 원에서 9억 원까지는 1에서 3% 차등 적용이 되고 9억 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3%의 세금을 물리게 됩니다. 다주택자들에 대해서는 중과되는 그런 세법이 있는데 조정 대상 지역에서 2주택 시에는 8%, 3주택 이상 시에는 12%의 중과세율을 적용받게 되죠. 근데 비조정 대상 지역에서도 역시 3주택자하고 4주택자에서는 8%와 12%에 각각 중과세를 물게 됩니다. 10억 원짜리 우리 아파트를 하나 취득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세대 1주택에 해당할 것이고 비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가정하는 경우에 10억 원에 실제로 취득했으니까 그 취득한 가액 10억 전체가 과세표준에 해당이 됩니다. 세율은 9억 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3%의 적용을 받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3천만 원의 취득세 산출세율이 나오는데요. 이 3천만 원이 끝나는 것이 아니죠. 거기에 부과돼서 붙는 지방교육세와 농어촌 특별세가 있는데 지방교육세는 0.3%인 300만 원이 되고 농어촌 특별세는 0.2%인 2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1세대 1주택인 사람이 취득한 경우에 최종적으로 납부하게 되는 취득세는 3,500만 원입니다. 어떤가요? 10억 원 이외에도 3,500만 원이라는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큰 돈이 지출되겠죠. 그래서 사전에 미리 알아보시고 부동산도 취득하는데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제 취득했다면 이제 보유하는 기간에 내는 세금은 또 무엇이 있는가? 네, 보유하는 기간에는 2가지의 세금을 물게 되는데 이 기준은 6월 1일 날 그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그분에게 부과되는 세금이 바로 재산세입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2가지가 있는데 우선 재산세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그분들이 납세 의무자가 될 것이고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서 공정시장가액이라는 주택에는 60%에 해당하는 공정시장가액을 적용해서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시가액이 크다고 모든 그 공시가액에 다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조금 다행스러운 일이죠. 세율은 0.1%에서 0.4%의
4단계 초과 누진 세율이 적용이 되고 7월 달에 한 번, 9월 달에 한 번, 2번씩 나눠서 냅니다. 7월 달에는 건물분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게 되고 9월 달에는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반씩 납부하는 것은 아니죠. 부동산의 토지에 대한 가치가 높다면 9월 달에 재산세가 좀 더 많게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종합부동산세가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고가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내는 것이죠. 그리고 전국에서 모든 부동산을 한 인별로 합산해서 계산한 것입니다. 그래서 1세대 1주택자인 경우에는 12억을 초과하는 부동산을 전국에 내가 갖고 있다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공제금액에 해당이 될 것이고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시가액에서 공제금액인 12억 또는 9억 원을 차감하고 이 종합부동산세에도 역시나 공정시장가액 비율 60%를 적용해 줍니다. 그러고 나면 세율 0.5%에서 5%에 해당하는 초과 누진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보유하고 있는 기간에 재산세도 내고 종합부동산세도 내고 그러면 이중과세가 되지 않느냐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재산세에 부과되는 세금은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하여 주어서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것이 종합부동산세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억짜리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고 있다면 얼마만큼의 보유세를 내는지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재산세는 15억 원에서 60%인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적용해서 9억 원이 될 것이고 9억 원에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면 약 357만 원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15억 원에서 12억 원을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나서 공정시장 비율인 60%를 적용해서 1.8억이 1억 8천만 원이 나옵니다. 거기에 세율은 0.7% 구간에 해당이 되고 그래서 계산하면 90만 원이 되는데 이 중에서 재산세가 부과된 과세표준이 해당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공제해 줘야 됩니다. 그 부분은 약 32만 4천 원이 됩니다. 그래서 90만 원에서 32만 4천 원을 차감하면 약 57만 6천 원의 종합부동산세가 나옵니다. 두 개 다 합치면 416만 원 정도가 되는데 15억 원짜리 주택을 한 채 보유하게 되면 연간 420여만 원의 세금을 부담합니다. 어떠신가요? 이게 많다고 생각하신가요? 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10년을 보유하게 되면 거의 4,200만 원이 되는 차량 가격 정도 되는 그런 보유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세까지 잘 판단해서 우리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취득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에 부동산을 매각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득이 있다면 그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인 양도소득세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그 차익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 차익에 중개수수료나 법무사 비용 등등등의 필요 경비들이 발생할 겁니다. 이 필요 경비 등을 차감하게 되면 양도 차익이라는 게 발생하게 됩니다. 이 양도 차익의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에 따라서 최대 80% 정도 공제해주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 최대 80%까지 공제해주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차감하고 그리고 기본공제 250만 원 연간 한 번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두 번의 부동산을 처분했다 하더라도 그 양도 차익에서 250만 원 한 번만 공제가 됩니다. 각각 250만 원씩 공제되지 않는다는 것을 유의해 주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1년에 여러 차례 수차례 양도가 있다면 그걸 다 합산해서 계산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본 공제는 한 번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양도 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그리고 기본공제까지 차감하고 나면 이제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 생기고 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게 되는데 1년 미만 단기 보유한 경우에는 70%의 가장 세법에서 있는 세율 중에 가장 높은 세율인 70%를 적용받습니다. 또한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한 경우에는 60%의 세금 부담하게 되십니다. 이거는 부동산을 단기간에 보유하게 되면
그렇게 세금을 많이 내라는 약간 페널티적 요소가 있는 겁니다. 근데 70%와 60% 세금만 있는 것이 아니죠. 거기에 지방소득세인 7%와 6%가 더 붙습니다. 그래서 77%, 그 66%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2년 이상 보유하게 되면 6%에서 45%까지 8단계 초과 누진 세율이 적용되는 일반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동산을 보유는 최소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다주택자인 경우에 조정 대상 지역에서 다주택자인 경우에 2주택 이상이면 20%포인트가 가산이 되고 3주택 이상이면 30%포인트가 가산이 됩니다. 이거는 기본세율에 추가되는 세율인데요. 현재는 지금 한시적으로 중간은 배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1세대 1주택자가 5년 5억 원의 주택을 취득했다가 10년간 보유가 있었던 아파트를 보유와 거주를 다 하고 있었던 아파트를 16억 원에 양도했다는 가정을 하고 한번 양도소득세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 차익은 16억 원의 양도가액에서 5억 원의 취득가액을 차감하면 11억 원이 되겠죠. 근데 이 집은 1세대 1주택이기 때문에 12억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16억 원 중에서 12억 원을 초과하는 4억 원에 해당하는 양도 차익을 계산해 보면 실제는 11억 원의 양도 차익 중에 2,750만 원만 2억 7,500만 원만 과세가 되는 양도 차익이 됩니다. 2억 7,500만 원에서 이분은 10년간 보유와 거주를 동시에 했기 때문에 장기보유 특별공제 최대 공제율인 80%를 적용받아서 2억 7,500에 80%를 적용하면 2억 2천만 원이 됩니다. 과세 표준은 2억 7,500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인 2억 2천만 원을 차감하고 그리고 기본공제 250만 원을 차감하면 5,250만 원이 과세 표준이 됩니다. 이분은 일반 세율 적용 대상자이고 5천만 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24%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그래서 5억 2,500만 원에 5,250만 원에 24%를 적용하고 누진공제에 576만 원을 차감하면 684만 원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여기에 10% 지방소득세가 함께 68만 4천 원이 계산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양도소득세는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과세 될 수 있습니다. 그 요건은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1세대이어야 하고 그리고 1주택을 갖고 있어야 하고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세대라 함은 그 집 처분한 거주자와 그 배우자와 그들과 동일한 주택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1세대라고 하는데 동일한 주소에 같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부부는 서로 다른 지역에 있다 하더라도 동일한 지역에 있는 걸로 봐서 1세대를 구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나 부모님의 경우 동일한 주소가 아니다라면 세대를 분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특별한 요건이 또 있습니다. 그 요건을 갖춘 경우에 동일한 주소가 아니라면 세대를 분리해서 1세대에 해당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에 보유한 1주택에만 해당이 됩니다. 외국 주택은 해당이 되지 않겠죠. 그리고 2년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2년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취득 당시에 조정 대상 지역 내의 주택이라면 2년 이상을 거주해야 됩니다. 이것은 취득 당시라는 포인트를 좀 잘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체 모든 금액을 다 비과세 해주면 좋겠는데 실제 양도가액 기준으로 12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양도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를 해줍니다. 그 12억 넘는 금액은 좀 전 사례에서 보신 것처럼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됩니다. 그 이외에도 비과세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사례에서 보시면 A주택을 미리 보유하고 있다가 B주택을 신규로 취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2주택자가 됐겠죠. 2주택자가 돼서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3년 이내에 A 종전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A주택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팔아야 된다는 거고 3년 이내에 팔아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종전주택을 처분을 해야 됩니다.
신규로 취득한 B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고 A 기존 주택인 A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8년 자격 농지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있고, 그리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수용된 경우에도 특정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고, 장기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매우 복잡하고 엄격하기 때문에 실제 적용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전문가들과 상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부동산을 처음 취득해서 낸 취득세와 보유하면서 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양도하면서 낸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 어떻게 부동산을 취득하고 보유하고 양도하는 이런 단계에서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부동산에 대한 자산 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는 각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잘 이해해 주시고 그 세금을 적절하게 잘 절세를 해 주셔야 나의 자산 관리 혜택은 더 늘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1교시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 2교시에는 26년도에 바뀌는 부동산 세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AI 인공지능을 통해서 분석되는 PCI 분석과 증여 추정 배제에 대해서 2교시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2교시에서는 26년도에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10월 15일 날 조정 대상 지역 확대 발표가 났죠. 기존에는 강남, 서초, 송파, 소위 강남 3구와 용산구 해서 4개 구만 조정 대상 지역이었었는데 25년 10월 16일부터 서울 전역 25개 구 자치구 다와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에 대해서 조정 대상 지역이 확대되었습니다. 이 조정 대상 지역이 확대됐던 게 어떤 거를 의미하느냐 하면 첫 번째로는 증여세가 3배 증가하게 됩니다. 증여에 의한 취득세가 3배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12억짜리 우리가 아파트를 한 채 샀다고 가정을 한다면 기존에 비조정 대상 지역인 경우에는 4%가 적용이 돼서 4,800만 원의 취득세만 납부하시면 되는데, 조정 대상 지역으로 변경된 10월 16일 이후에는 중과세, 3배 중과세가 적용돼서 1억 6천만 원의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거의 4배 가까운 만큼 세금이 늘어나겠죠. 이게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됐다라는 역량입니다. 쉽게 조정 대상 지역에 집을 증여하기가 쉽지 않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1세대 1주택이 기존에는 우리가 실제 보유만 하면 됐었는데 이제는 거주까지 해야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12억 원 이하로 양도한 경우에 2년 이상 보유만 하면 됐었는데 이제는 거주라는 그런 포인트가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집을 사놓고 세를 주고 그 시간만 지나면 됐었던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거주하는 실거주자들에게만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주택을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2026년도 5월 9일까지 양도소득세 중과가 유예가 종료됩니다. 1세대 2주택, 3주택 등 1세대 다주택자들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26년도 5월 9일까지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가 없는데 이제 26년도 5월 10일부터는 이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물게 됩니다. 그게 2022년도에 처음에 중과 유예되는 게 시작을 됐다가 25년 올해 5월 9일까지였는데 이게 1년 더 연장이 돼서 26년도 5월 9일까지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내년에도 정부에서 특별한 어떤 조치가 없다면 이 중과 유예는 자동으로 종료가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내년에 이 유예가 되는지 연장이 되는지 정부 발표를 잘 지켜봐야겠죠. 이 중과 유예가 종료가 되면 세금이 어떻게 폭탄이 되느냐? 기본세율에 4에서 45%에 해당하는 기본세율에 중과세율을 붓는데 2주택자인 경우에는 20%포인트의 중과가 되고 3주택자인 경우에는 30%포인트가 더 중과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과세표준이 막 10억 원을 초과하는
근데 이 10억 원이라는 게 사실 상당히 높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양도소득의 경우에는 오래 누적되어 있는 그런 소득이기 때문에 10억 원이 초과한 경우가 왕왕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억대 이상의 그런 양도 차익이 벌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10억 원을 초과하는 양도 차익이 생긴다면 우리가 그전에는 45%의 세율이 최고 세율이었는데 거기서 30% 가산이 돼서 75%가 됩니다. 근데 75%에서 7.5%라는 지방소득세가 붙기 때문에 결국 82.5%에 해당하는 중과세율이 붙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벌어들인 소득의 거의 대부분이 다 세금으로 내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대상 지역 이 중과유예 종료가 연장이 될지 않을지를 지켜봐야 됩니다. 중과세율뿐만 아니라 더 무서운 게 사실은 숨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이 완전히 배제된다는 건데요. 이 양도소득세에서는 양도소득세 계산함에 있어서는 가장 큰 혜택 중에 하나가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입니다. 1세대 1주택자인 경우에 최고 80%까지 10년간 거주하고 보유했다면 80%까지 장기보유 특별공제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은 전체 양도 차익에서 20%에 해당하는 부분만 내가 세금을 내면 되는데, 근데 그것이 중과유예가 됨으로 인해서 조정대상 지역의 효과로 인해서 우리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완전히 배제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30% 정도 혹은 80% 정도 내지 않아도 되는 양도 차익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부과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세금은 엄청나게 많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례를 한번 보면은 2026년도 이제 5월 9일 이전에 2주택자이고 조정대상 지역 내에 있으면서 양도 차익이 5억 원을 발생한 그 사례를 한번 본다면 5월 9일 이전에 만약 매도를 했다면 중과세율도 적용을 받지 않고 그다음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되는 양도소득세는 1억 5천만 원 정도 예상이 되는데 5월 9일 이후,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5월 10일 이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중과세율 20%포인트, 왜냐하면 2주택자였으니까 이게 만약 3주택자였으면 30%포인트가 가산이 됐겠죠. 근데 2주택자이기 때문에 20%포인트가 가산이 되고, 그 다음에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상하는 세금은 3억 8천만 원 정도 됩니다. 똑같은데 하루 차이 때문에 세금을 2.5배 이상 내야 된다는 게 이게 중과유예가 종료된다는 엄청나게 큰 영향이죠. 근데 이렇게 안 좋은 것만 있느냐? 그렇지 않고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세제 혜택도 있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에서 비과세가 혜택이 확대되는데 이거는 주택수 산정에 있어서 배제되기 때문에 나머지 주택을 처분함에 있어서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어느 지역은 인구가 너무 소멸돼서 주택이 잘 거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세제 혜택을 또 만들어줬습니다. 그 인구 감소 지역이 어디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부산에도 3군데나 있고 대구에도 3군데나 있고 인천, 경기 각 전국적으로 나눠서 이렇게 총 89개 정도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라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지역에 투자 목적으로 주택을 잘 활용하실 수도 있겠죠. 절세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 이외에도 코로나 때 처음 생겼던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세액공제가 28년도 12월 31일까지 연장이 됐고요. 그 다음에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해서도 세제 혜택이 연장이 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혹시 들어보셨나요? PCI 분석이라고? 지금 국세청에서는 2019년도부터 빅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국세청의 많은 데이터가 AI 분석을 통해서 PCI 분석을 하게 되는데 PCI 분석이 뭐냐? P, 자산의 증가, 그리고 C, 소비지출, 컨섬션, 소비지출, I, 신고소득, 인컴, 이것을 비교하는 건데 내가 자산의 증가와 소비 지출한 것이 이 소득 신고한 거와 큰지 작은지에 따라서 판단하는 겁니다. 지출과 자산 증가 항목에서는 당연히 부동산 취득에 대한 것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자동차
회원권 같은 취득한 것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주식 매입 이런 것뿐만 아니라 내가 사용한 거,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그 해외에서 사용한 이 해외 쓴 금액들, 그 자산의 증가와 프로퍼티의 증가와 소비 지출, 컨섬션의 합계가 내 신고소득, 근로소득이냐, 사업소득이냐, 자산소득이냐, 혹은 증여 상속받은 거냐, 아니면 또 내가 갖고 있었던 걸 처분해서 양도소득을 통해서 벌어들인 것이냐에 따라서 어떤 것이 더 크냐에 따른 거죠. 내가 예를 들어서 1년간 신고를 이런 재산 전체를 내가 한 2억 원 정도를 신고를 했다. 근데 나는 소비를 연간 1억 원 정도 소비를 했고, 근데 집을 한 3억 원짜리 사게 됐다. 그래서 나는 2억 원을 벌었는데 총 4억 원을 쓸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상한 거죠. 나머지 2억 원 어디서 났을까라고 자금 출처 조사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5억 원과 이 2억 원, 4억 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기간을 보느냐면 통상 5년 정도의 소득을 합계를 해서 보게 됩니다. 이거는 국세청에 있는 데이터만으로도 쉽게 분석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자금 출처 조사가 너무나 원활하게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상적으로 합법적으로 잘 소득을 신고한 것이 있다면 부동산을 사거나 차량을 사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거꾸로 얘기해서 내가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차량을 살 때 내 자금 출처가 얼마큼 준비가 되어 있는지 사전에 한번 알아보시고 취득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사례를 한번 보시면 매월 300만 원씩 우리 소득이 없는 자녀에게 부모님이 현금 인출을 매월 300만 원씩 현금 인출을 한 거예요. 부모님 현금 인출을 한 거죠. 현금 인출했기 때문에 모를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비슷한 시기에 딸 계좌로 자꾸 입금이 돼. 현금이 입금이 돼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신혼집을 계약금을 납부하게 되는 거죠. 그 봤더니 소득이 전혀 없는 딸이 어떻게 재산을 살 수 있는가라고 분석해 봤더니 결국 어머니가 현금 인출한 것이 그게 다 딸의 소득으로 계속적으로 연결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반복적인 행위에 대한 구조는 너무나 쉽게 분석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현금 인출이 됐다 해서 모르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현금을 사용하는 것까지 잘 관리를 해 주셔야 되겠죠. 그 반대로 모든 저런 것들이 다 증여 추정이 돼서 증여세를 추징되느냐? 그렇지 않은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증여 추정을 배제하는 그런 기준이 있는데, 자산 취득 기준으로 봤을 때는 40세 이상의 주택을 만약에 취득한다면 3억 원 정도까지는 내가 증여 추정이라고 보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거는 증여 추정은 비과세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비과세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입증 책임이 전환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정확한 그 증거가 있다면 국세청에서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40살 이상의 소득이 전혀 없는데 난 3억 원까지 집을 살 수 있다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자금 출처 소명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자금 출처할 때도 내가 모든 금액 1원 한 장까지 다 맞춰야 되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10억 원짜리 주택을 취득하는데 내가 8억 5천까지는 소명을 했어요. 미소명 금액이 1억 5천 정도 된다. 이런 경우에 20%와 2억 원 중 작은 걸 따져야 되기 때문에 이제 2억 원 이하이니까 증여 추정에 배제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증여 추정 배제라는 거는 비과세 해주겠다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자료는 잘 준비해 주셔야 되고, 이거는 증여 추정에서 빼줄 수 있다 정도로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조사가 들어왔을 때 대응하려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항상 방어할 준비를 갖추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리 소득도 내가 신고된 소득을 잘 갖춰 놓으셔야 되고, 그리고 갖고 있었던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도 계약서나 매매 대금을 반드시 통장으로 입금을 받으셔야 돼요. 현금을 주신다고 한다면은 사실 금액이 작지 않기 때문에 현금 관리는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현금으로 준다라고 한다면 나의 재산의 출처에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거는 지양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았던 그런 근거 자료,
그리고 뭐 임대 보증금에 대한 자료 이런 것들을 잘 가주셔야 되고, 중요한 게 있죠. 이거 가족이나 지인 간에 차입한 경우에 이거 뭐 인터넷이나 이런 데 온라인에서 많이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뭐 차용증 써야 된다, 공증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반드시 필요 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있으면 좋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실자 이자를 지급했느냐, 그 이자를 증명할 수 있는 게 계좌 내역으로 있느냐, 이 부분이 가장 핵심입니다. 제3자와 거래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자도 주고 원금도 받고 그런 일들을 하는데, 가족 간에 돈을 빌리고 갚는 거에 있어서 빌려주기만 하고 돈을 갚지도 않아. 그리고 이자도 주지 않아. 그런데 이건 난 차입이야 라고 주장할 수 있는데, 세무서에서는, 국세청에서는 그걸 받아들이기 어렵겠죠. 제3자 거래와 마찬가지로 이자도 주고 원금도 갚고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 인정은 해줍니다. 근데 우리가 원금을 주고 그러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증여에 대한 문제를 삼는 거고요. 근데 반드시 원금을 뒤로 미룬다 하더라도, 뭐 대출 기간 장기를 뺀다 하더라도 반드시 이자는 지급해야 되고, 그 이자는 분명히 계좌에 내역을 찍어서 입증할 수 있게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2교시에 26년도에 바뀌는 세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조정 대상 지역이 확대됐고, 그리고 26년 5월 9일까지 중과 배제가 종료가 될 것이고, 그 외에도 이제 뭐 인구 소멸 지역에서 주택에 대해서 취득세 혜택이나 양도소득세 혜택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PCI 분석, 우리 부동산이나 재산을 사실 때 반드시 나의 소득과 지출을 같이 연계해서 판단해 보시는 PCI 분석을 했고, 그 다음에 증여 추정, 배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이제 3교시에 가서는 국세청이 알려주는 세금 폭탄 사례에 대해서 케이스 스터디를 해볼 예정입니다. 이제 마지막 3교시 국세청이 알려주는 세금 실수한 사례들을 한번 8가지 정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분양권을 취득을 했는데, 내용을 보면 이제 강대한 씨가 21년도 2월 달에 A 분양권을 취득한 이후에 21년 5월 달에 2월 달에 취득하고 5월 달에 B 신규 주택을 6억 원에 취득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23년 2년 있다가 이제 같은 주택을 9억 원에 양도를 하게 됐습니다. 이게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분은 이 1세대 1주택이라고 생각해서 비과세라고 판단을 하고 비과세로 주택을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분양권이 주택수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거죠. 21년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도 주택수에 산입이 되기 때문에 이분은 비과세라고 생각해서 영원의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는데, 실제로는 9,300만 원의 세금을 물게 되었습니다. 2021년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할 때 주택수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인지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택이 있는데 분양권을 신규로 또 취득하신다면 그건 주택수에 산입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20년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수 계산하는 데 포함이 되지 않아서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1년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수 계산에 포함되므로 분양권 보유한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사전에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케이스, 다운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네, 김한국 씨라는 분이 16년 7월 달에 A주택을 8억 원에 취득했고, 매도인의 요청에 따라 매도인이 좀 싸게 해달라, 7억 원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어요. 실제 거래액은 8억인데 매도인이 7억 원, 뭐 매도인이 양도소득세나 이런 걸 좀 적게 내고 싶어서 그렇게 요청을 했죠. 그거를 받아들여서 작성을 했고요. 그러고 있다가 이게 몇 년이야? 7년 지나서 이분은 11억 원에 이 주택을 처분하게 됐어요. 그래서 1세대 1주택이라고 생각을 해서 비과세라고 생각해서 신고를 비과세로 했던 거죠. 그래서 처음에 적용했을 때 세금이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다운계약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비과세가 적용이 안 됩니다. 이 다운계약서는 그 파는 사람들이 세금을 탈루할 그런 혐의를 내가 같이 동조해줬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어서 7,700만 원의 세금을 물린
케이스였습니다. 내용을 또 보면 2011년 7월 1일 이후에 부동산을 매매하는 거래 당사자가 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제 거래가액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이 배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다운계약서를 썼기 때문에 비과세 적용이 안 되는 거죠. 이게 매도인의 세금 탈루를 협조해줬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주택을 취득하거나 양도할 때 거짓 계약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하게 됩니다. 이것들은 거짓 계약서에 의해서 감면등이 배제되어 많은 세금을 납부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할 때는 반드시 이제 실질 거래가액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시고 그 거래대로 이제 신고해 주시기를 권합니다. 세 번째 케이스입니다. 세 번째 케이스는 자본적 지출, 양도비를 필요경비에서 누락한 사례예요. 최성실 씨라는 분이 A주택을 14년 4월 달에 취득하게 됐고, 취득한 후에 베란다, 샤시, 난방시설 교체 공사비, 그다음 방 확장, 그다음 중개수수료 등을 지출한 거죠. 방 확장하고 베란다랑 샤시 설치하고 난방기 설치하고 중개수수료를 이렇게 순차적으로 낸 거예요. 이 중개수수료는 처분할 때 중개수수료이겠네요. 23년 7월 달에 이 주택을 양도하게 되었죠. 소득세법에 따라서 이 필요 경비 중에서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그런 것들은 자본적 지출이라고 봐서 우리 취득가액에 가산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당연히 매입한 취득가액은 차감이 되겠죠. 그리고 나중에 양도할 때 들어가는 양도비 등, 뭐 중개수수료, 법무사비, 뭐 세무신고 수수료 등등등 양도비 등은 필요 경비를 열거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 경비에 공제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참 많은데요. 이거는 재산적 가치를 증가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비용들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베란다 샤시를 교체하면, 샤시는 교체되는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 샤시가 교체된 집이라면 나는 조금 더 돈을 주고 살 의향이 있기 때문에 베란다 샤시나 그다음에 난방기 시설, 그다음 방 확장, 베란다 확장 이런 것들은 대표적으로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 비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인테리어 공사 일부 중에서 베란다 샤시 했다거나 이런 것들은 증빙과 지출을 잘 챙기셔야 됩니다. 뭐 내가 바닥 공사를 했다거나 뭐 벽지를 교체했다거나 뭐 싱크대를 교체했다거나 그런 것들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이라는 것을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도비에 해당하는 중개수수료, 취득할 때도 중개수수료 나가고 양도할 때도 중개수수료 나가기 때문에 이걸 잘 챙겨주셔야 됩니다. 주택 취득가액 외에도 자본적 지출, 뭐 양도비 등은 우리 비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신고할 때 공제받을 수 있으니까 누락하지 않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런 서류들을 이제 어떻게 챙겨야 되느냐? 이런 양도비 등 해당 비용은 적격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적격증빙을 제출해야지 필요경비를 인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양도소득세 절세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적격증빙이라는 게 뭐냐? 신용카드 전표, 신용카드 매출 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 이 네 가지, 이렇게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 이게 적격증빙이지만, 근데 우리가 하다 보면은 이런 것들을 실제로 주고받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전혀 공제를 받을 수 없느냐?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인테리어 공사 등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은 이제 실제 지출 사실이 금융거래로 증명이 되면 필요경비로 공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비용을 쓸 때 반드시 계좌이체를 해서 금융거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외에도 이제 인테리어 공사에서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세부 공사 내역이나 항목별 금액, 뭐 계약서, 견적서, 뭐 이런 것들도 함께 보관해 주셔야, 인테리어는 여러 가지 항목들이 같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중에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부분만 우리가 입증할 수 있게 이런 세부 사항들이 있으면 좋습니다. 네 번째로는 2주택자인 이민국 씨가 22년 5월 달에 B주택을 20대 아들에게 증여하고 세대를 분리했대요. 증여를 하고 나서
세대를 분리하고 남은 A주택을 이제 처분한 거예요. 6억 원에 취득했다가 자녀에게 증여하고 그리고 증여해서 세대를 분리했어요. 그러니까 1세대 1주택 그리고 2년 보유의 그 첫 번째 1세대의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집도 하나 뜯어서 증여해주고 자녀도 그쪽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분리해서 세대를 분리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제 1주택만 갖고 있고 그리고 주민등록 표상도 우리 1세대이기 때문에 비과세가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비과세로 이제 신고를 했는데 세대를 분리한 아들이 소득이 전혀 없고 실제로 부모와 함께 생활하는 것이 확인됐대요. 그래서 비과세 세대 별도 세대를 인정받지 못하고 비과세 적용이 되지 않은 사례였어요. 그래서 1억 4천이라는 세금을 추징받게 되었죠. 세부 내역을 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동일 세대인지 여부는 형식적으로 주민등록 내용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 관계를 고려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민국 씨는 아들하고 주민등록 표상만 분리돼 있을 뿐이지 사실상 생계를 달리했다고 볼 수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뭐 생활비들도 주고 여기 이 자녀는 어떤 특별한 소득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세대를 분리함에 있어서 뭐 경제적 활동을 따로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경우에나 이제 분리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분리됐다라고 볼 수가 없어서 2주택자라고 판단한 거죠.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는 주택의 양도일, 그러니까 잔금 청산일에 따라서 이제 판단하게 되는 건데 그래서 보통 잔금 청산 전에 우리 세대를 분리하는 그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양도하기 전에 실질적인 세대 분리를 한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이 양도일 하루 딱 그 하루를 보기 때문에 그 전날 실질적으로 세대를 분리하고 있으면 그게 가능한데 자녀가 아무리 따로 살고 있다 하더라도 자녀의 소득, 직업, 거주지 등을 고려해서 생계를 달리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미리 판단해야 되고 그거를 입증할 수 있는 그 증빙 서류를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되겠죠. 별도로 거주하고 있었던 여부는 뭐 입주자 카드나 뭐 관리비 사용 내역, 뭐 교통카드, 신용카드가 어디서 썼느냐,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입증할 수도 있고 독립 생계를 유지할 수 있냐의 여부는 그 자녀가 주시원이 있느냐 그리고 생활자금 사용을 어떻게 했느냐 이거 관련된 금융거래 내역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로 우리는 독립된 세대라고 입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세대가 분리할 수 있다라는 상황이라면 분리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양도일이 되기 전에 하루라도 전에 세대를 분리해야 되고 그러나 이건 실질적으로 이런 경제적 활동이나 그런 뭐 주수입 그다음에 생활 근거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교통카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것으로 입증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한 경우에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거는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지 이건 탈세가 아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하는 건데 이렇게 이민국 씨처럼 자녀가 실제 소득도 없고 그냥 단순히 세대 주민등록 표상에 주소지만 변경해 놓고 생활비도 내가 다 주고 경제활동을 못하니까 이렇게 다 지원해준 그런 경우에는 아무리 주민등록표가 분리되어 있다 하더라도 1세대로 한 세대로 같이 구성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행위는 하시면 안 되겠죠. 네, 5번째로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다음에 그리고 양도했을 때 네, 주택이니까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한 사례입니다. 홍길동 씨가 2018년도 2월 달에 오피스텔을 4억 원에 취득해서 처음에는 업무용으로 사용했어요. 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24년 2월부터 주거용으로 바꾸고 사용하게 되고 그 다음에 24년 2월 그러니까 불과 1년 만에 23년 2월에서 24년 2월이니까 불과 1년 만에 오피스텔을 8억 원에 양도했대요. 4억 원에 취득한 거를 8억 원에 양도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내 주택으로 사용했으니까 그러니까 비과세 1세대 주택 비과세 아니냐 하고 신고를 했는데 국세청에서는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비과세가 아니다라고 해서 1억 1,300만 원이나 되는 그런 양도소득세를 추징한 사례입니다. 이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상업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택이 아닌 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부터 주택 보유 기간을 계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상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언제부터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라는 걸 입증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주택이 아닌 건물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주택으로 사용한 날로부터 양도일, 주택으로 사용한 날로부터 양도일까지 2년이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되고,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증빙 자료를 미리 준비해 놓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입신고 내역, 입주자 카드, 내부 사진, 관리비 내용 등으로 판단한다는 거죠. 상업용으로 사용했으면 거기에 사업자 등록증이 돼 있었을 거고, 주거용을 사용했으면 내가 전입신고를 했을 테니까 언제 날짜에 내가 전입신고했는지, 그리고 입주자 카드야 비슷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이 내부 사진은 사실은 잘 관리하고 있으셔야 돼요. 이게 주방도 있고 침대도 있고 내가 욕실도 있고 있다라는 것들을 잘 확인해야 돼요. 오피스텔 안에서 책상을 놓고 컴퓨터를 놓고 사무를 보면 누가 봐도 사무용으로 본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한켠에 간이 침대를 놓고 있다. 이것만으로 주거용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주거하려면은 옷장도 있어야 될 거고, 침대도 있어야 될 거고, 싱크대도 거기 식기, 조리해 먹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수도요금과 전기 사용 내역 등이 내가 이거 하고 있다는 거를 간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일 거고, 내부 사진은 한 번씩 찍어두고 관리하시는 게 중요하다. 겉에서는 이게 주거인지 상업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주셔야 된다입니다. 그 6번째,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곳에 이전한 경우에 우리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이로운 씨가 A주택을 22년 7월 달에 6억 원에 취득해서 살기 시작을 했는데, 23년 근무한 회사가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전을 하게 됐대요. 너무 멀어서 출퇴근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1년 2개월 보유하고 있던 A주택을 여기서 부산 이전했으니까 23년 9월 달에 A주택을 8억 원에 처분하게 된 거예요. 2억 원의 양도 차익을 받았는데 불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제 1년 2개월밖에 안 되는 그런 거죠. 근데 이제 근무 현평 산후로 양도했기 때문에 보유 기간하고 거주 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알고 신고를 한 거죠. 해당이 될 수 있겠죠. 부산에서 서울로 출퇴근할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집을 이전해야 되는 건 맞을 거고, 실질적으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이 될 거니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제 여기서 나머지 세대원이 특별한 사유 없이 서울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었던 거야. 전체가 다 이전한 게 아니라 이로운 씨만 이제 이사를 간 거죠. 그래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어서 우리가 1억 1,800만 원이라는 되는 세금을 추징받게 되었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받기 위해서는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여야 하는데, 예외적으로 근무상 형편 혹은 질병 혹은 취업 등등등의 사유로 인해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해야 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거주기간에 상관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근무상 형편으로 인해서 이전을 하게 됐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세대 전원이 이전해야 된다는 거죠. 세대 전원이. 이런 씨는 세대 전원이 이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근무 형편상 내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와 거주기간 상관없이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지만,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군으로 이전해야 된다는 것을 미리 확인해 놓으셔야 됩니다.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세대원에게 또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취약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런 것 타라면 비과세를 유지해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입증 서류는 우리가 챙기셔야 되겠죠. 세대 전원이 주거를 이전하지 않고 세대원이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전원이 이전하지 않고 부득이한 사유도 없는 경우에는 비과세 요건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보유를 하거나 거주를 해야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원이 함께 다 같이 가거나 아니면 취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못 가거나 아니면은 2년 이상 보유와 거주를 해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거나 이런 방식을 통해서 절세할 수 있습니다. 7번째, 상속주택에 대한 건데요. 강한국 씨가 기존 A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부친이 또 안타깝게 사망을 해서 부친이 소유하고 있던 주택 두 채를 갖고 계셨나 봐요. 보유기간이 더 긴 B주택은 형이 별도 세대원이었던 형이 상속을 받고 소유기간이 짧았던 C주택을 본인이 상속받게 됐는데 이후에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내가 A주택 기존에 있던 거를 이제 팔게 된 거죠. 24년도 8월 달에 팔게 되면서 상속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비과세 신고했는데 결국 7,700만 원에 추징이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속주택과 상속 개시 당시에 보유한 일반 주택이 있어요. 상속주택 하나, 그다음에 일반 주택이 각각 한 채씩 보유한 1세대가 일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게 해줍니다. 상속주택이라는 건 내가 갖고 싶어서 갖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부모님의 사망에 의해서 상속을 받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상속주택 갖게 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피상속인이 2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그 소유기간이 가장 긴 거 한 주택에 대해서만 이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받게 됩니다. 여러 개 있다 하더라도 가장 긴 거 한 주택에 대해서는 받게 됩니다. 근데 강한국 씨의 경우에는 2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보유기간이 짧은 주택을 상속받았기 때문에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상속주택 특례는 피상속인이 이 2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법령에 정한 순서에 따라서 1주택에 대해서만 1개의 주택에 대해서만 적용이 가능하고 상속인 간에 임의로 순서를 정할 수 없다라는 것을 유의해 주셔야 돼요. 내가 비싼 거, 혹은 넓은 거, 혹은 좋은 거, 이런 것들은 내가 상속주택에 해당이 되고, 다른 거는 안 하겠다. 내가 선택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법에 정한 순서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8번째 사례를 한번 볼 텐데요. 이한국 씨 부친이 19년도 1월에 10억 원의 주택을 취득하였고 4월 달에 얼마 안 돼 3개월 만에 사망을 하게 되셔서 건물 상속재산 평가 기간 안에 이제 6개월 이내에 돌아가셔서 매매가액 10억 원 그대로 가지고 상속세 신고를 한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가 상속 개시일 전후 6개월의 거래가액이 있으면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산정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4월 달에 돌아가셨으니까 1월 달에 건물을 취득했으니까 3개월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취득가액 자체를 나는 상속받은 주택의 평가 가액으로 산정한 거죠.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20년 6월 관할 세무서장은 이 10억 원에 해당하는 건물을 상속가액으로 인정하고 상속세를 결정을 했어요. 이 10억 원, 그래? 10억 원 맞는 것 같아? 라고 결정을 했는데, 이제 이한국 씨가 21년 5월 달에, 6월 달에 결정했는데, 5월 달에 건물을 13억 원에 양도를 하게 됐어요. 13억 원에 양도하게 되는데, 이게 너무 10억 원과 13억 원, 3억 원의 차이가 좀 아까우니까, 별도로 감정평가를 받아서 11억 원의 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신고한 거예요. 상속 개시 당시에 우리가 신고했던 10억 원을 무시하고 별도로 감정평가를 받아서 11억 원으로 취득가액을 만들었죠. 그래서 5,500만 원만큼 내가 양도세를 신고해서 냈는데 세무서에서는 아니다. 취득가액은 10억 원이다. 당초에 상속세 신고할 때 신고했던 그 10억 원이다. 라고 계산해서 양도소득세를 고지해서 9,300만 원의 세금을 내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면 상속받은 부동산의 경우에는 취득가액은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세무서장이 결정한 가액 그 결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10억 원에 신고했으니까
10억 원 신고했는데 세무서장이 그래 10억 원이 합당해 라고 10억 원으로 결정해 줬기 때문에 이 건물에 대해 취득가액은 10억 원이 무조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결정한 가액이 있는데 내가 그 가액을 무시하고 다른 임의의 취득가액을 선정하면 안 된다라는 그 부분인 거죠. 그래서 오히려 내가 상속세 부담과 양도소득세 부담을 미리 비교해 봐서 취득가액을 높이 잡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하는 경우가 오히려 그런 사례가 오히려 많기 때문에 사전에 전문가와 상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준비한 총 8가지 사례에 대해서 오늘 다 말씀을 드렸고요. 1교시에서는 부동산과 일반 세법에 대해서 보유와 취득과 보유와 양도에 대한 그런 것, 그다음에 2교시에서는 26년도에 바뀌는 세법과 PCI 분석에 대해서 했고, 그리고 마지막 3교시에서는 여러 가지 양도소득세 신고 중에서 실수한 사례들, 우리가 잘못 판단한 사례들에 대해서 국세청이 지적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내에서 우리가 부동산을 보유하고 투자하고 거기서 이익을 얻는 것 중에 세금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수업이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